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부분과 전체 10장, 11장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이고 11장의 내용은 제목은 언어에 대한 토론이죠. 이 10장, 11장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혹은 이 10장, 11장의 내용을 한 두 문장 정도로 소개하고 싶다면 저는 다음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은 언어 없이 사고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인간이 그 언어 없이도 사고를 한 다음에 그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고를 하고 싶으면, 즉 생각을 하고 싶으면 언어가 이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기초를 이루는 경험들, 즉 실험적 관찰들은 인류가 이제껏 가지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양자역학을 수학을 떼어내고는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10장, 11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면요. 10장의 제목은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인데 이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하이젠베르크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이제 연구실을 차렸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많은 똑똑한 재능 있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이 하이젠베르크의 연구실에 참여합니다. 이 무렵에 이 한 철학자가 그레테 헤르만이라는 철학자가 하이젠베르크를 찾아와서 이 양자역학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와 칼 프리드리 폰 바이스제커가 함께 이 철학자와 칸트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양자역학에 있어서 인과율,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그 인과율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양자역학에서 인과율이 붕괴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우리가 그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발사되어지는 튀어나와지는 어떤 그 소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게 그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입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그 전자를 쏘는 총 같은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자가 발사가 되면 그 전자는 발사가 돼서 저 반대편에 있는 스크린의 어떤 한 점에 딱 떨어지겠죠. 그럼 그 스크린의 한 점에 딱 떨어지면 그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 소위 입자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를 마치 총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자는 총알처럼 발사되어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시간에 발사되어지고 그것은 스크린의 한 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양자역학에 있어서 인과율이 붕괴된다고 하냐면 양자역학은 이런 전자가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발사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발사될 것인지 언제 발사될 것인지를 정확히 결정하는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인과율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양자역학적 그 실험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물질파의 간섭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질파의 간섭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총알같이 입자로 생각하는 이런 전자 같은 것이 실제로는 이 물 위의 파동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물질파가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스크린 위에 그 물결 무늬를 만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파의 간섭 현상은 아까 말한 것 같은 입자적인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결정 요소가 있어서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발사되는지를 정말로 알 수 있다면 간섭 현상 같은 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간섭 현상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요소는 존재하지 않고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인과율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엄밀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 철학자한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엉터리 같기도 하고 이게 이해가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어야 할 조언 중에 하나는 오늘 그 내용 내내 나오는 것인데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양자역학은 원래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머릿속에서 말이 되는 그림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오해 때문에 이 철학자가 찾아와서 양자역학 이게 과학일 수가 있느냐, 인과율이 붕괴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그 그레타 헤르만의 그 대화, 그레타 헤르만과의 대화를 짧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레타 헤르만이라는 철학자가 와서 칸트 철학에서 인과율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며 경험적 주장이 아니라 경험을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인과율을 해이하게 하면서 양자역학이 과학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라고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과학을 만들 텐데 이 경험이 인과율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모든 걸 다 이제 환상이나 헛개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객관적 과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인과율이라는 게 존재하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과율은 경험 이전에 에이프리오리하게 믿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칸트 철학에서 믿어져 왔으니 양자역학은 과학일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레타 헤르만이 말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의 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험적으로 인과율이 붕괴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레타 헤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칸트가 틀린 거네. 칸트가 어디가 틀린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그 어떤 철학적 난관 속에서 이 학생이었던 바이츠체커가 말하기는 칸트가 틀렸다기보다는 고전역학의 시대, 즉 인간이 고전역학의 범위에 있는 경험만을 가졌던 그 시대에는 칸트는 그에 걸맞는 형이상학적 철학을 주장한 것이고 그는 결코 원자와 같은 일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니 그의 철학이 양자역학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스제커는 그 보어의 말로 말을 끝마칩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마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그레타 헤르만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그 10장까지 10장의 그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언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 11장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 11장의 그 배경이 되는 곳은 그 산중에 있는 목장이에요. 이 부분과 전체에 보면은 상당히 그 과학자의 삶을 아주 근사하게 그리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의 아들 크리스찬 그리고 그의 학생인 블로호와 바이스제커를 데리고 이제 겨울에 산중에 있는 목장에서 이제 며칠 동안을 보내기로 합니다. 휴가를 보내면서도 이제 이 어떤 그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날 그러니까 이 여행에서 특히 많이 벌어졌던 것이 이 보어와 주로 언어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한 토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역학의 이해라는 부분과 이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산사태가 났었다던가, 뭐 산에서 이렇게 머리 주변에 광륜 현상이 일어난 걸 봤다던가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서 그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와 보어가 그 최근에 나온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안개 상자에서 이제 그 궤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궤도를 얘기하고 뭐가 총알처럼 이렇게 날아갔다, 무겁다, 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우리의 일상 언어를 뛰어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상 언어를 쓰면 우리가 틀리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니까 보어는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보어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실험의 본질은 관찰을 고전 물리학적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것이 설사 양자역학에 대한 실험이라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재미있고도 복잡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독일어밖에 몰라요. 근데 독일어밖에 모르는데 누가 이제 한국어 책을 준 거죠. 근데 그 한국어 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 한국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을 어디까지나 독일어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한 그 한국어 책은 어디까지나 독일어로 번역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험의 본질이 관찰을 고전 물리학적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사고는 우리가 고전 물리학적 시대 혹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려면 우리는 고전 물리학적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하는데도. 참 희한한 일이죠. 왜냐? 그게 양자역학이 벌써 나왔지만은 인간의 사고는 여전히 고전역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이해한다는 것이 이미 고전 물리학적인,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사고 방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양자역학에서는 그래서 주로 관찰 상황이라는 걸 동원합니다. 즉, 어떤 상황은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이걸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고 다른 상황이 되면 생각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입자와 그 파동의 사실 머릿속에서 똑같은 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입자로 다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파동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구분하죠.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험을 하는 동안에는 마치 그것이 파동인 것처럼 고전 물리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실험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양자역학이 나온 시대에도 그 실험의 본질이라고 이제 보어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어의 얘기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 언어에 대한 두 번째 토론 얘기는 실증주의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실증주의자라는 사람들이 20세기 초기에 철학의 목표는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것. 우리가 형이상학은 너무 혐오스럽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어디까지나 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명확한 의미를 가진 언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와 보어는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증주의자들은 주로 철학이나 윤리 분야에서 우리가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였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과학은
아닌 것처럼 과학은 명확한 의미를 가진 말인 것, 그 언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이 과학의 달인인 하이젠베르크와 보어는 심지어 과학에 있어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양자역학적인 실험을 보면 알듯이 어떤 인간이 가진 개념들은 이 실험을 하다 보면 뭔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더 큰 입자가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원자는 그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든가, 또 뭐 원자핵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든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런 입자의 실험에 가면은 양전자와 전자가 합쳐져서 순수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든지 어떤 작은 입자에 에너지를 더해서 그 입자를 쪼개면 원래 입자보다 더 큰 입자가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가 입자로 변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럴 때 더 큰 게 더 작은 걸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 다시 말해서 벽돌집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미시 입자의 세계로 가면은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게 과학자조차 자기가 쓰고 있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자는 엄밀한 언어로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말이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하이젠베르크나 보어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어떤 주장과 요구는 심지어 과학에 있어서도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서로 그 공감을 합니다. 자, 오늘은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봤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요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